오늘은 직전 클립에 이어서 최근 독일 언론에서 발행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독일의 쥐 도이체 차이퉁에서 며칠 전 발행한 기사로 그 제목은 오징어 게임으로 끝나지 않는다. 참고로 쥐 도이체 차이퉁은 독일 내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일간지로 평가받는 매체인데요. 주류 중에서도 주류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독일 언론들의 특성들을 보면 어떤 사안이든지 비판적 논조 또는 부정적 논조가 강하게 보인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례와 이유에 대해서는 클립의 마무리쯤에 부가적으로 짧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독일 언론들이 그동안 보여온 보도 행태를 봤을 때 이러한 극찬일색의 기사가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낯설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K-팝과 기생충,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두 개의 넷플릭스 히트작. 한국은 광대한 크리에이티브 파워를 갖고 있다. 이 나라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른 아시아 이웃보다 더 잘하는 것은 무엇이며 독일이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50세에 갑자기 글로벌 스타가 되는 것은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황동혁 감독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지난 가을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마치 스타워즈나 해리포터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라고 자신의 현재 심경을 설명했다. 마치 무슨 해리포터나 스타워즈 프랜차이즈가 된 것 같은 막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요즘에. 그가 각본, 제작, 연출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및 인도를 포함해 세계 약 190개 국가에서 공개한 넷플릭스의 다른 모든 시리즈를 압도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한국 시리즈가 되었다. 인구 대국들에 비하면 많다고는 볼 수 없는 5천만이 조금 넘는 인구를 가진 게 한국이다. 이 때문에 독일, 인도, 미국의 드라마 제작자들이 한국과 같은 창의 파워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창의력은 오징어 게임에서 멈추지 않는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기생충과 같은 영화에서부터 싸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와 같은 K-팝 음악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문화 수출은 수년 동안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둬왔다. 가장 최신의 글로벌 성공은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다. 이와 동시에 K-팝 그룹 블랙핑크의 태국 출신 가수 리사 마누반의 첫 번째 솔로곡으로 월드 히트를 기록했다. 태국의 재능 있는 인재가 왜 한국에서는 되고 자국에서는 안 되는가? 이것이 바로 태국에서 한국의 국제적 성공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유다. 태국은 현재 약 7천만 명의 인구에 더해 활성화되어 있는 음악, 영화 및 TV 환경을 갖춘 국가다. 1990년대부터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이자 큐레이터, 그리고 영화 제작자로 활동해온 그리디아 가위웡 씨. 그녀는 치앙마이에서 열린 유제프 보이스 회고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국 문화부는 한국이 성공을 거둔 이후 이를 불가사의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형편없었어요.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감독이 첫 번째 영화를 만들 때에는 일본 도시바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야 했어요. 도시바가 지원한 만바트의 금액은 여전히 크레딧에 남아있습니다. 만바트는 약 260유로에 불과한 금액이다.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은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으로 지난 2010년 엉클 북미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그의 최신 영화 메모리아는 오스카상 후보로 태국이 아니라 촬영지인 콜롬비아 지역이었으며 틸다 스윈튼이 주연을 맡았다. 태국 예술계에서 항상 배제됐던 위라세타쿤은 이제 더 이상 그의 모국에서 작업하지 않는다. 군사정부로 인해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태국의 문화당국은 군사정권에 쩔쩔매고 있다. 그리디아 가위웡 씨는 말한다. 태국 문화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왜 한국과 같은 소프트 파워를 발전시킬 수 없는지를 궁금해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검열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태국스러움을 확인받아야 한다면 예술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국은 이국적이며 전통적인 매력이 있는 나라다. 그것은 적어도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관광에는 적합했으며 또한 그동안 잘해왔다. 그러나 방문하고 싶고 이민 가고 싶으며 수출을 잘하는 나라로 그 매력을 세계적으로 발산하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따라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조셉 나이는 국가의 매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경제나 군사력을 넘어선 소프트 파워로 정의했다. 한국은 스마트하게 디자인된 명함을 전 세계에 보내는 국가다. 갑자기 태국이 등장해서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발달한 국가로 동남아시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여기에 금일 기사를 쓴 기자는 지금까지 써온 기사들을 봤을 때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기자로 판단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이야기를 독일과 태국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국의 문화 담당 관료들이 지금 눈을 떴을지라도 그러한 영향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성공은 단기간의 발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그리고 운과도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독일과 같은 현재 분다국가이기도 한 한국은 북한과 달리 이른바 호랑이 나라가 되었다. 독일의 경제기적처럼 1960년대 이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전쟁은 이러한 발전을 시작하기 불과 10년 전에 발발했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보면 이 나라는 1945년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기도 했다. 1980년대까지 한국의 영화와 텔레비전 풍경은 군부독재 아래서 고통을 겪는 모습으로 묘사할 수 있다. 군부독재는 정권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만 프로모션했고 권력자들은 그들에게 맞지 않는 것을 검열했다. 마치 오늘날 태국의 창작자들처럼 한국의 창작자들은 낙담하거나 다른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나라를 떠났다. 사회적 상황에 대한 묘사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흥미진진한 배경이 제거된 단순 로맨스물이나 코미디물만 넘쳐나게 된다. 이것은 현재 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독일은 어떠한가? 정부기관과 텔레비전의 의사결정자들이 길을 잃고 있는 것은 태국의 군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성장한 관료제에 의해 억압되어 있는 독일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영화산업은 1980년대 미국의 문화 및 매체와 교류하며 경제협정 등을 통해 반강제적인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그들은 외부 유인 문화를 차단하고 자국의 대중문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서서히 탈피해야만 했다. 이후 90년대 말 국가검열이 완전히 폐지되고 매우 효율적인 영화자금 조달이 도입되면서 만개하기 시작한다. 그 후 불과 몇 년 후인 2003년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을 만들며 등장했다. 물론 지금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당시 봉 감독은 국제적 성공을 거뒀다. 그 후 2020년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하기에 이른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는 서구 관객과 예술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히트작이었고 이 작품은 미국에서도 리메이크됐다. 완벽하게 제작되고 우아하게 전달되는 한국의 특이한 이야기들은 이 나라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독일 영화계가 올드보이를 만드는 것을 상상해보라. 과연 독일의 리메이크작이 원작의 광기를 포착할 수 있겠는가? 이는 미국인들조차 그 오리지널리티를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해 뒤처진 작품을 만들어냈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지난 2004년경부터 한국에서 흥미진진한 내러티브 혁신을 제공하는 영화 산업이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격투 장면의 구성이 특히 인상적이었던 80년대 홍콩의 액션 영화를 빼고 주목을 끈 아시아 영화는 그동안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거대한 내러티브를 장착한 영화들은 완벽하게 연출되었다. 넷플릭스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한국의 발전에 있어서 가속기 역할을 해왔다. 거의 2년간의 팬데믹 기간을 보낸 후 사람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바로 넷플릭스의 급조된 드라마와 영화들을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드라마들은 그런 종류의 것들과는 다르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옥은 잔혹함과 흥미진진한 연출 같은 것을 넘어 오징어 게임과도 확연하게 구별된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가혹한 사회 비판적 측면도 있긴 하지만 죄책감과 속죄라는 또 다른 거대한 문제에 대해 그 밑바닥까지 직진한다. 이 시리즈는 빈곤층들이 살아가는 건물 주민들이 괴물들과 싸워야 하는 공포 시리즈 스위트홈처럼 민감한 국가검열의 시대였다면 탄생할 수 없을 그런 작품이다. 이들 작품들이 주는 메시지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테마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보면 놀랍다. 자본주의의 햄스터 바퀴 속 경주, 당국의 무능함, 비상시의 부자는 항상 도망치고 모두는 혼자라는 느낌. 이 모든 걱정들은 분명 한국의 일상에 형성되어 있는 불안감이지만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것들이다. 존 우나 왕가위 등 뛰어난 감독을 배출한 홍콩 영화의 전성기는 창작의 자유와 함께 지나간 것 같다. 그리고 당분간 태국의 영화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을 부럽게 바라보는 것뿐이다. 마치 독일에서 영국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독일 매체들은 전반적으로 한류 문화가 유럽에서 주목받던 초기에 프랑스 매체들과 더불어 부정적인 면들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8년에는 오늘 소개드리는 매체에서 K-팝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뭐 공장형이고 뮤직비디오는 이미지 과잉이며 아티스트는 노예계약에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은 단지 인권을 무시한 하드 트레이닝의 결과일 뿐이라는 이 기사가 화제가 된 이유는 이를 반박하는 독일 K-팝 팬이 장문의 기사를 언론사에 보냈고 이것이 해당 언론은 물론 다른 매체들에서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독일 매체들의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비판적 논조, 이에 대해서는 프랑스와는 다소 다르게 역사적 맥락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독일 언론에는 과거 나치 정권 아래 괴벨스의 트라우마가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 언론의 비판적 기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계심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나라의 언론들처럼 밑도 끝도 없는 비하는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요. 혹시라도 독일 언론의 과한 비판을 접하신다면 잘못된 부분들은 당연히 짚어야 되겠지만 감정적인 측면에서 너무 기분 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